네, 긴 연휴를 보내고 온 국내 증시입니다. 일단 현 구간의 상황을 보고 오셨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버텨주면서 한 0.4%의 플러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이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위주외부의 이건희 대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커플링, 디커플링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커플링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어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가 인하된 건 확인을 했고요. 중요한 건 기자회견 이후에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혹시 영향을 미칠 만한 코멘트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제 적정 금리 수준에 대한 기대가 조금 이제 낮았는데 그 좀 높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상승분을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야간 선물 보면 지금 다시 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예단적인 조치였다라고 지금 시장을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빠지는 이유는 이제 사실은 뭐 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뭐 이런 이제 리포트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이 안 좋을 거다라는 그 코멘트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빠지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도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지금 뭐 자금이 쏠리는 네.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이제 100bp 인하 예상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과정이고. 내년에도 어차피 내년에도 한 1% 가까이 이제 하락을 시킬까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한 3%대 중반 내지는 초반 정도까지의 금리 하락은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거나 침체가 오거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금리를 인하시키는 게 아니라 정상 금리로의 회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해석들이 분분한데. 여전히 뭐 경기 침체 시작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예단적인 조치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정상화 코로나 이후에 비정상으로 갔던 시장을 정상화로 돌리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들이 해결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당분간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 9월에 이제 그 법인세 납부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러면 그걸 소화하고 나서 9월 말 10월 초부터 유동성이 재공급될 거라는 기대감도 붙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훈풍은 좀 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었던 금리 인상,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 여기에 또 경기 둔화를 막으려는 조치. 그래서 지금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라는 조언을 먼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성웅 차장님 의견은 그럼 좀 어떠실까요? 빅컷이든 뭐 25bp든 어떤 거여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썼었고 결국에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조차도 시장은 조금 혼란스러워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차장님 의견은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라 느낌이 많이 드는 네. 그런 상황인데 뭐 빅컷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또 이제 미국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우선 위험자산 쪽에서의 좀 약간의 좀 지금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쪽에서 더 귀가 더 들리는, 더 귀가 더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나왔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때 단기적인 좀 반응을 하고 결국은 이제 모멘텀이나 어떤 큰 결정에 의한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빅컷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이제 뭐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분위기를 좋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큰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시장 자체는 우호적인 그런 수급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가 안정보다도 이제는 뭐 고용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이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물가적인 측면보다도 이제 미국 연착륙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이 연준 의장의 발언도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좀 컸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좀 다른 좀 스탠스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가 연결된 고리처럼 많이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두 분께서는 그래도 색다른 시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나름 우호적인 전망을 좀 주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 이런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희 대표님의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 수혜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흐름 오늘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시장이 오늘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이제 뭐 개별 이슈도 있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뭐 CDMO 기업뿐만 아니라 뭐 지금 바이오텍 회사들까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그래도 지금 피해 있을 곳은 바이오 섹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보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뭐 빠질 때도 안 빠지고 잘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지금 예상되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바이오다 보니까 집중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된 거라든지 뭐 그 외에 또 이제 조선주라든지 크게 보면 뭐 건설주도 있고 금리 인하 수혜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실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투자를 할 때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조업은 경기를 탄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기 둔화 이슈, 경기 침체냐 둔화냐 이제 공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이 여전히 이제 반도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약간 좀 집중을 바이오 섹터나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쪽으로 될 수 있는 그럼 보험주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되면 뭐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이쪽도 여전히 이제 증권주도 사실은 뭐 큰 대형사들 같은 경우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이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수혜주들 중심으로 포트를 짜셔도 충분히 포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웃긴 게 반도체는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AI는 계속 확장된다. 예, 그러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 더 짓고 이렇게 하니까 뭐 전력기기는 또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대거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그러면 결국에 지금은 외국계 리포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쪽에서 좋게 얘기하는 쪽을 따라 사시는 것도 오히려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질 때도 안 빠지고 버텨줬던 바이오. 여기에 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을 참 많이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을 좀 정리해 주시며 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라는 전략이었고요. 자, 이성웅 차장님은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리스크 가장 주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뭔지도 알아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지금 주의해야 될 리스크 뭘 꼽으시나요?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 차익 실현에 대한 네.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오늘 장만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통합으로 봤을 때도 순 매도 금액이 거의 7천억 육박을 하거든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크게 좀 위험한 상황이다 섹터가 이렇게 좀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의 매도 부분은 전체적인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제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우호적으로 되는 상황에서 좀 주가 반등하는 부분은 좀 제한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게 비유는 우선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지금 하지만은 이 시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큰 어떤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되는 매도 부분이 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을 중장기주로 봤을 때는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매도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가 아니라 저는 이제 9월 말 또 이제 10월 초 이때 정도에는 매수 관점을 들어가도 괜찮다. 이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순매수가 아니라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움츠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이런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가지만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이런 전반 기업들이 좀 막아주면서 잘 못 가는 기업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을 지금 현재 사자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감은 분명히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대선 얘기하지만은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연설 그 토론회는 이제 예정된 게 없어요. 근데 10월 초에 이 부통령 쪽에서의 이 연설의 그 토론회가 좀 예정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큰 이벤트는 웬만하면 다 끝났다고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매수 관점을 이제 천천히 가져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 있다. 하지만 이 리스크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성웅 차장의 의견입니다. 특히 가장 주요 리스크가 외국인의 매도일 텐데요. 이게 멈추는 시기를 파악해서 멈추는 쯤부터는 저점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 역시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힌트를 주시면서 외국인 매도를 지켜보자, 멈추는 시기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반도체가 사실은 오늘 장 안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출발하면서부터 한 10분 만에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오전을 보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급락하죠. 지금 9.5% 하락하며 오늘장에 저점 부근 거래되고 있는데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하향 리포트를 냈는데 네. 절반가량 뚝 떨어뜨렸더라고요. 이 12만 원이 말이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목표가를 낮춘 겁니까? 일단 뭐 지금 마이크론 목표가도 거의 반토막을 냈죠. 네. 예. 이제 지금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HBM 때문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HBM도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D램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일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거시 쪽에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게 반영을 해서 안 좋을 거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도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이게 레거시 반도체는 언제든지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좀 극단적으로 좀 쓰긴 하는데 여전히 골드만삭스는 또 목표가를 20만 원 이상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BNP 파리바랑 지금 모건 스탠리가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을 목표가를 하향을 시키고 있고, 근데 반면에 또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 목표가는 오히려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러네요. 형태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27일 날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 투자들의 좀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3분기 가이던스가 이미 목표 눈높이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정도면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이야기를 주셨는데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 위기설의 척도가 되어주지 않을까라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메모리 강자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의 목표가 하향 배경에도 메모리 쪽 가격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휴대폰 그다음에 노트북 이런 쪽의 수요가 확 살아나지 않고 있고, 네. 이제 올 초부터 작년 연말부터죠. 작년 하반기부터 벌써 레거시 쪽이 좋아질 거라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외쳤는데 사실은 그들의 전망이 다 틀렸죠. 이제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갑자기 이제 아니야 뷰가 바뀌었어 이러고 지금 던진 건데, 사실은 지금 그때 코로나 때 IT 수요가 급증했다가 교체 주기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휴대폰이나 교체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도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 주기를 좀 잘못 계산한 거가 전 큰 오산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애널리스트들도 거의 그 모델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돌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아니네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갑자기 AI 관련된 지금 아이폰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제 생각보다 AI 적용이 늦어지고 있죠. 예, 그게 이제 늦어지고 있는 거는 저는 길게 보면 삼성전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을 좀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까지 잘했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물건을 더 빨리 찍어내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물건을 빨리 못 찍어내니까 AI 데이터 센터도 빨리 확충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적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적체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D램 수요도 생각보다 이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지금 TSMC만 지금 생산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반도체 전반에 지금 둔화를 좀 가져오고 있는,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것도 목표가 12만 원으로 낮췄지만 지금 벌써 14만 원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도 그때 목표가 낮췄을 때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건 스탠리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썼기 때문에 여전히 그 평균치에 수렴한다고 보면 뭐 14만 원 밑으로 빠질 확률은 뭐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건희 대표의 의견입니다. 나름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풍겨주셨는데요. 한 가지 더 볼 건 모건 스탠리 보고서 안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으니까 저점 매수하기에는 좀 자리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성웅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를 향한 보고서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적용을 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은 사업 구조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좀 마이크론도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하는데 우선 마이크론 자체적으로도 그 가이던스를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이 모건 스탠리가 3년 전에도 한번 이런 레포트를 한번 좀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낮춘 적이 좀 있었는데 꼭 이런 시기 때 한 번씩 이런 좀 반도체의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묶어버리면서 좀 크게 안 좋게 좀 바라보는 적이 있어서 저는 약간 좀 과대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공급 과잉이라고 하지만은 그 어떻게 HBM 자체가 어떤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그 공급에 대한 과잉의 우려를 나타난 거지, 지금 현재 뭐 공급을 뭐 재고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좀 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 그 모건 스탠리의 이런 레포트에 대한 부분은 좀 과도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우려감을 너무 가져가시는 것보다도 한번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좀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이제 8월 달에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지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대하지 않나라는 좀 그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아무래도 반도체 아저씨라는 별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뽕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 이야기인데요. 파운드리 포기 안 한다라고 했죠. 이에 따라서 분사, 뭐 기업 공개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인텔의 사랑을 좀 노골적으로 표하는 거 아닌지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인텔을 지원하는 게 정말 확실하다면 국내 반도체들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제 인텔의 역할이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역할이 또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TSMC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이게 세 개 이제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주요 파운드리 업체가 사실 근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삼성전자랑 인텔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SMC로의 너무 쏠림 현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심해졌기 때문에 이게 서로 지금 맞물려서 계속 블랙의 출시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로 계속 계획되는 게 자꾸 이연되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전력이라든지 여러 설비를 깔 수 있는 시간들을 벌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냐 피해를 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물어보시는데 네. 각자 갈 길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거 인텔을 의식하기보다는 뭐 그 자체 내에서 아마 미국의 빅텍 회사들과의 관계 설정,
그전에는 애플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겼었는데 왜 지금은 안 맡기는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력이 없다라기보다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제품에서의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좀 분사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길을 가는 거고 인텔은 인텔의 길을 가는 건데 인텔은 미국 정부에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생산 시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고 반도체가 곧 보안이고요. AI도 결국엔 국가 보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AI 산업이 뭐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게 뭐 시기가 지나고 나면 미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결국에는 지금 AI를 끌어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지원들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까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려가 낳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에서 반도체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점검을 해야 되는 건 반도체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봤고요. 그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타자 이어받아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죠. 비컷에 따른 영향, 제약바이오가 긍정적으로 받아가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신고가 경신한 오전장의 흐름이고요. 뭐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또 그 밖에는 국제암학회가 이어지면서 그에 따라 기업들 기술력도 분위기를 좋게 내주고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목표가 하향 중인 반도체와는 달리 제약바이오는 목표가가 줄상향되고 있더라고요. 비중 확대 기회로 봐도 될까요? 지금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 때 이 매수를 관점으로 어떤 뭐 보유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매수 관점으로 신규 매수 관점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뭐 금리 인하 수혜주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약바이오 또 이제 신재생 이런 기업들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제 생물보안법, 또 중국과의 거래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은 다른 일반적인 신약 개발 업체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위탁 생산하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종목들을 추리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걸 보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오늘 좀 강하게 사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기업들은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이 CMO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금리나 여러 가지 생물보안법 또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CM 대장주 위주로 저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할 텐데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셀트리온 등에 집중하면 좋겠다. 힌트를 더해 주셨습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장중에 6% 넘게 오르면서 105만 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건데요. 뭐 생물보안법 크게 부각되죠. 4공장 기대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말에 70만 원대 주가가 지금 100만 원을 넘긴 거예요. 예. 혹시 대표님 피로감은 없을까요? 일단 뭐 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한 15%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한 120만 원 정도까지만 네.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수주 실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좀 낮아지면서 올라왔고 거기에 생물보안법 이슈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용량은 적지만 그래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할 게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아서 또 하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조차도 같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원료의약품 만들고 있는 뭐 ST판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조정 잘 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오히려 ST판 같은 종목이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리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쉬어서 100만 원 뭐 지지는 하겠지만 100만 원 초반대까지 밀리면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차장님이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유한양행은 팔지만 알테오젠은 사죠. 네. 예. 결국엔 뭐냐면 다음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급등을 했던 이유가 또 연내에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전날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최했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그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아주 강력한 코멘트를 또 그 키트루 그 머크 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23일 날 있을 이벤트는 이미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오늘 외국계에서 심하게 이제 들어오고 아침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 그래서 제2의 유한양행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유한양행과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여전히 주목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리가캠이라든지 ADC에서 1위 업체인 리가캠바이오를 여전히 전 주목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 오늘은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좀 조정이 나오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 이야기할 때도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코멘트를 주셨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또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그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도 있다는 겁니다. ST팜의 매력도 있고요. 그 밖에는 리가켄바이오도 언급을 주셨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신다면 한 15% 정도밖에 룸이 없어서 100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는 코멘트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재생 쪽 안에서는 저희가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 지지율에 따라서 이쪽도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풍력, 태양광, 원자력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다 안 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세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볼게요. 팻말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신재생은 통틀어서 일단 사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성웅 차장님은 혹시 풍력, 태양광, 원자력 중에서 가장 유망하다, 수익률 측면에서요, 골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해리스 쪽에서의 뭐 당선이 된다는 가정하에 네. 해리스 종목으로 한다면 역시 뭐 풍력 쪽으로 또 이제 2차 전지 쪽 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자가 약간의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자가 신재생에 대한 우려감은 좀 나타났긴 했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면모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재생 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지금 풍력 쪽은 잘 가고 이 태양광 쪽은 잘 모르겠어요.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도 중국 쪽에서의 그런 분쟁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풍력 쪽은 뭐 1순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관심주로 CS 윈드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시세는 그 풍력 쪽이 좀 잘 갈 확률이 높지만은 저는 그래도 좀 저가 매수를 한다면 이제 원자력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거의 70~80%를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이 풍력에 대한 투자 부분도 제한됐었고, 또 금리 인상기에 어떤 자금 조달도 좀 원활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제 이 풍력 쪽 기업들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이게 활발해진다고 한다면은 풍력에 대한 포텐셜이 가장 클 수는 있겠지만, 안정성을 고려한다면은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계속해서도 어떤 후보자가 되더라도 지원 방안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 약간 좀 풍력과 원자력을 좀 다른 방향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태양광은 좀 알쏭달쏭하다라는 물음표를 남겨주시면서 태양광 좀 너무 복합적인 영향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풍력 쪽이 나을 가능성, 원자력에 대한 매력까지 더해주셨는데요. 원자력에 이슈가 있어요.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이 시작이 됐고요. 관련해서 원전 수주에 대한 확정 뉴스를 기다리는 투자자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이 원전주 좀 봐주세요. 오늘 거래대금 쏠리는 쪽은 우리기술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등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야 할 원전주 있을까요?
딱 원전주는 대응하시는 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랑 한전기술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끌고 갈 거면 차라리 이 두 종목을 하시는 게 맞고 원전이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특히 이제 동구권, 동부 유럽 쪽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뭐 윤 대통령이 지금 체코 간다고 해서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랑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이거를 조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체코로 갈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갔어야죠. 예, 지금 이제 이게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걸 하는 건 아니니까 실무진들이 이제 열심히 네. 가서 하고 있겠죠. 그래서 체코 정부는 당연히 그 가격에 하고 싶을 겁니다. 워낙 싸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체코 이슈보다는 오히려 국내 원전 색이 더 짓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원전 투자 포인트는 동부 유럽, 체코 말고 다른 유럽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획들이 하나둘씩 이제 입찰이 들어가면서 이제 스케줄링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스케줄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 같은 종목 하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오히려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가격은 여전히 부담 없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전력설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AI 관련 반도체가 급락하는 가운데도 이 전력설비 쪽은 AI 기대감을 안고 상승을 하고 있어서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 더 가져봐도 될까요? 산다 안 산다 의견 먼저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은 사겠다 일치가 됐네요. 상반기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이 있는 섹터였는데요. 다만 오늘 주도주인 HD 현대 일렉트릭이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먼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반도체에 이어서 뭐 전력 설비, 신재생 에너지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뭐 40조 투자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뭐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대부분 이제 하십니다. 이제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AI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전에 이제 인터넷 처음 검색 시장 나올 때 한 10몇 년 걸려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단축되겠지만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버블 이후에 한참 그때 인터넷을 어디서 밀어줬냐면 사실 미국 정부에서 밀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AI 산업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에서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JP 모건이죠. JP 모건에서 세 종목을 딱 찍어서 아예 리포트를 냈거든요.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세 종목의 공통점은 캐파 증설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 종목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이 세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미국에서 MS가 한 3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여전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오늘 근데 너무 많이 떴죠. 종가 무렵에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볼만할까요? 우선 뭐 해리스 부통령이든 트럼프 이 후보자든 공통적인 그 어떤 전력에 대한 필요성을 항상 언급을 했던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에는 약간 뭐 방산이랑 좀 엮이면서 트럼프 수혜주로 약간 좀 부각이 됐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오히려 해리스 쪽이 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을 했을 때 역시 전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해리스 부통령이든 트럼프 전부 다 수혜주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이제 AI 쪽에서의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설립에 대한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이 변압기나 이쪽에서 수출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약간 좀 차이 실현에 대한 노출을 이 전력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좀 있었으니까 눌렸지만은 저는 항상 그 전에 오히려 반도체 쪽에 눌렸을 때보다는 이 전력기기나 어느 조선 쪽의 기업들이 눌렸을 때 사야 된다는 네.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공통적인 어떤 근간 산업은
크게 좀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전력 설비는 매수하겠다라는 의견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자, 빠르게 핫한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영풍과 고려아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경영권 분쟁 이슈와 함께 영풍 이틀 연속 상한가, 고려아연은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자체까지 붙은 모습인데요. 대표님, MBK 이어서 울산시까지 좀 가세를 했어요. 투자에 저희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뭐 안 보시는 게 맞고요. 이미 네.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언제 팔까 고민하시는 시기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구경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네. 저 상한가 간 걸 내가 따라 사서 얼마나 그 다음 날 또 금방 나올 수도 있죠. 저런 거는 거래량도 거의 없고요. 지금 뭐 영풍 같은 경우는 평소에 2만 주 뭐 이렇게 거래되던 종목입니다. 그걸로 상한가에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평소 거래량만큼 해서 상한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 보면서 아 내가 안 갖고 있어서 후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아마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구경하시면 되고요.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주셨습니다. 보유자는 언제 팔지의 영역인 거고 새롭게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이성웅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낫다. 자제하자. 예, 근데 네. 이게 지금 처음에는 MBK 파트너스 인수가 나왔을 때 나온 이슈에 이제는 이제 갑자기 정치권까지도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요. 이슈로 좀 겹치기 때문에 우선 좀 생각했던 어떤 기업 가치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주가 상황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뭐 1시간 반 정도 시장은 흘러가고 있는데 뜨거운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방향 잡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두 분이 생각하시는 공략주를 열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또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성욱 차장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조선 기자재 업체 기업 하나 갖고 왔는데 네. 바로 세진중공업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선주들이 최근에 좀 맥을 좀 못 추는 상황이고 저가 매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우선 전반 기업들보다는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역시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안에서도 이 자금력이나 또 이제 캐파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세진중공업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 세진중공업은 이제 데카하우스나 이 탱커를 만드는 기업인데 어떤 친환경 선을 하든 저가 뭐 컨테이너 선을 하더라도 이 데카하우스와 이 탱커는 항상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하반기 때는 선별주로 수주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세진중공업에 대한 그 추가적인 수주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을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진중공업 조선 기자재에서 선택이 됐고요. 이건희 대표님의 공략주는 제약바이오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잘 눌려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아이노베이션이고요. 일단 지금 머크사와 키트루다 관련돼서 변역 항암제 병용 임상 시험을 같이 이제 하기로 협력을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이렇게 같이 해보다가 좋으면 기술을 삽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일본 기업도 이렇게 해서 한번 기술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관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돼서 유한양행한테 이전을 했는데 이전했던 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한양행과 같이 협업하고 있다는 부분이 또 한번 이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여전히 바이오텍에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지아이노베이션 상장 이후에 한 14,000원만 넘어가면 빠지는 그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좀 그걸 뚫고 좀 나가지 않겠나 그래서 목표가 1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아이 이노베이션, 세진중공업까지 저희는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요. 자,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알아볼 시간입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